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시험 전 마지막 시간, 원고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고지 본문 내용을 다 살펴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원고지에 나타난 어떤 실험적인 그런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국문학의 어떤 모습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면 그 작품 구성 나와 있죠. 발단은 장녀, 장남, 교수, 교수의 처가 등장하는데, 선생님이 말했듯이 장녀와 장남이 나와서 직접 관객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 그 연극의 어떤 틀을 깬 이것 자체가 실험적인 모습인데, 이제 그랬죠.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암묵적인 벽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벽을 깨고 소통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그전에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인데, 저는 선생님 공교롭게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영화 중에 김기영의 하녀라는, 뭐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라는, 뭐 대한민국 100대 영화를 꼽을 때 1위로 뽑혔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김기영 감독의 하녀를 2010년도에 리메이크했죠.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했는데, 아무튼 그 작품이 바로 이 그 원고지가 발표된 1960년도에 그 작품이 상영되고 1960년도 최고 흥행 작품이었어요. 근데 뭐 스릴러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뭐 김기영을 뭐 한국의 알프레드 히치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다 좋은데 선생님 그 영화를 전체를 본 건 아닌데 하여튼 대부분 보다가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주인공이 그 관객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왜냐면 카메라를 보고 말을 했겠죠.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금기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카메라를 쳐다보면 그 스크린을 보고 있는 독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금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을 보는 독자가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즉 스크린 밖에 있는 사람들 직접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등장인물이 사실은 이거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선생님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라서. 와, 이게 영화라는 그런 그 매체가,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거니까 연극처럼 관객이랑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스크린 안에서 그냥 극이 진행되는 건데, 선생님이 실험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원고지냐 막 이랬는데, 원고지를 본 거냐. 근데 한여가 60년도에 개봉을 한 거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시나리오가 완성됐겠죠. 그래서 이건 뭐 서구의 영향이 영화에까지 미친 거냐 했더니, 사실은 나중에 여담이지만 그 영화 한여는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엔딩이 죽는 씬이거든요. 근데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화면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충격적인 씬인데, 아마 1960년대는 그런 게 되게 그 흥행에는 좀 불리한 여건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비극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잘 없고, 이래서 특히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화 못 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나중에 수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기영 감독은 맨 마지막 시간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그게 실험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 지경이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영화나 연극이나 극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벽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거를 깬 그런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고지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듯이 교과서 수록 부분은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죠. 여기서 우린 확인해 볼 수 있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인데, 희곡은 좀 다르네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절대시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요즘에 이런 형식이 아닌 작품들도 많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5단 구성이 아닌 작품들도 있고,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렇죠? 현대극은 아마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전개 부분, 교과서 첫 부분. 피곤에 지쳐있는 교수는 처해 추궁으로 인해 이성에 빠진 듯한 혼란에 빠지죠. 막 신문 읽고 하는 장면. 절정은
장녀와 장남이 용돈을 요구하고 상당히 이게 1960년도에 이게 상영됐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봐도 좀 그렇잖아요. 장남 장녀가 부모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을 요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상당히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1960년대 관객들한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렇죠?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관이 교수에게 독촉하는 거죠. 아주 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강 부분에서 교수는 천사에게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으려 하다 실패하고 감독관은 다시 번역을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절정을 넘어서 여기서 어떤 그 긴장감을 다시 뭔가 전환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된 거죠. 마지막 대단원은 교수는 장녀가 읽어주는 영자 신문조차 번역하려 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작품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정리해놨나요? 자, 갈래는 현대이곡이고 부조리극, 그죠? 계속 나오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아주 부조리한 현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반사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막 이상한 것들이 막 구현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뭐 우리 현실에 아주 없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여기서 반사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진행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사적 선생님이 처음 말했죠. 서사적은 이게 원래 서사란 말은 이야기 구조인데 여기서 서사는 이야기 구조란 말이 아니라 글쎄 이걸 정리한 사람이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사극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드라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편으로 흘러가면서 관객들이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자, 저 장면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서사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풍자, 현실을 풍자하는 극이고 실험적인 기법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반어적, 그러니까 이거 아이러니 극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역설적 이건 왜냐면 반대로 반사실적이고 부조리하게 하는데 그게 또 현실인 그렇죠? 아이러니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재는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이고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 삶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특별한 사건 전개 및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말했죠. 그렇죠? 어떤 에피소드, 장면 이런 것들로 극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 행동 등이 희극적으로 과장돼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고지 무늬의 옷이라든지 철새 뭐 이런 것들. 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활동하기 1번이 나오네요. 자,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랬어요. 등장인물을 교수, 처, 장녀, 장남 등의 호칭만으로 제시했죠. 그렇죠? 교수 이름, 처 이름, 장녀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뭐 영희, 철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호칭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개인의 상실, 회귀와 삭막함 이런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작품에 등장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원고지는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며 규격화되고 반복적인 일상의 틀.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 그 틀 안에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둑판 무늬처럼 된 이런 것은 이제 일상의 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신문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것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데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 교수가 그 천사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수에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교수는 철새를 바꿔매면서 계속 그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대사. 그렇죠? 대사들이 쭉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먼저 가를 봅시다. 가의 교수의 말, 신문을 읽는 말이죠. 신문을 읽는 말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독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백. 특징. 그 안에 등장인물이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나 감정,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는 나레이션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소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나 영화도 나레이션 같은 걸로 그 주인공의 감정, 속마음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연극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뭐였죠? 여기 있네요. 처와의 대화, 처와 교수와의 대화. 밥을 좀 지을게요. 괜찮아, 밥 먹어서 하는 것들. 이건 뭘까요? 대화죠, 대화. 그렇죠? 그래서 그간의 인물끼리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물의 성격,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을 전개한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제시였죠. 심리 상태를. 이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소설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를 짐작하는 것처럼 심리 상태를 우리가 그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녀가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장면이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하죠? 다 알겠죠, 그렇죠?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간의 등장인물이 그간의 다른 인물과 차단된 상태로 관객에게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극적 상황에 대해 관객들의 기대감을 심리를 이끌어냄. 또한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방해하고 심리적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요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 서사극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이 작품이 발표된 1950년대 말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한 논리가 강조되고 경제 개발과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대두된 때였다. 이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해낸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반영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교수는 반복된 일상과 노동에 시달린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독가는 현대인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의 억압. 그러니까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판타지죠. 그렇죠?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현실이 준 억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인물인 거죠. 그렇죠? 선사는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꿈과 정열.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근삼은 서구 현대극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 부분에 사용된 극적 기법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철새를 감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처가 교수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행동으로는 철새를 감아줌으로써 교수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대사와 행동이 모순되는 기법을 통해 현대인들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반대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말은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일지 생각해보자. 자, 작품이 발표되었던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보면 여러분이 배웠던 작품 중에 뭐 소설가 구보시의 1일, 또 그게 일제강점기 작품이잖아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뭐 다른가요? 선생님 보기에는 뭔가 그 지식인이 뭔가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만 행복은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인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그런 모습, 현대의 모습과 뭐 다르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라 쳐요. 근데 이때는
1960년도, 1950년대 후반 이때는 왜 지금이랑 똑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앞에 설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명을 달 수 있겠죠. 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죠. 전쟁 치고 막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 이후에 무슨 뭐 기계화 도시화 뭐 문명화 시대의 모든 이 그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1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제시를 하잖아요. 이런 게 문제 있다. 야, 너희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느냐.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고 살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서 원래 좀 끊어가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다 특수 효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원고지가 실험적이고 전통국이랑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 이게 보여주려고.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선생님이 모니터에다가 자, 무대를 설치했어요. 무대. 이거 뒤가 좀 보이네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자, 좀 가려졌어. 그리고 이게 조명을 껐어요. 자, 이제 조금 어두운 화면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전통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첫 무대예요. 이게 원고지의 첫 무대로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책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파입니다. 그렇죠? 저 책상에 이제 교수가 앉고, 소파에는 뭐 처가 앉든지 하겠죠? 자, 조명을 한번 선생님 켜볼까요? 선생님 좋은 조명 기계 있어요. 자, 이게 영국 조명 같죠? 그렇죠? 빠밤. 자, 이렇게 딱 무대가 밝아지면 등장인물이 막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연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극 같은 이런 거죠. 자, 이제 연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딱 화면이 어두워지고, 이제 실제로 연극 무대 같으면 여기 완전 깜깜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관객석에서 사실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다음 배경이 딱 펼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탁 켜지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게 진짜 더 연극 같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이 장남과 장녀의 방이죠, 이게. 여기 시계도 보이고, 그렇죠? 이게 거울이라고 그린 거예요. 장남과 장녀의 방이에요. 이거 다시 끄고, 다시 응접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인 그건 진행된 건데, 자, 원고지의 무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그림 솜씨가 대단하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게 원고지의 무대입니다. 그렇죠? 왼쪽에는 저기 교수가 원고지 무늬의 옷을 입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처가 뭔가 쓸어 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랫폼 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제 왜 지하철 위에처럼 기차역 플랫폼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높이 그렸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극에서는 위치나 높이가 더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자, 여기 이제 시계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일부러 시계를 여기다 배치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이 희곡을 보고 희곡의 상황에 맞춰서 그린 건데, 왜냐면 자, 장녀가 이게 장녀예요. 죄송해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저게 지금 선생님이 두꺼운 입술을 그렸는데, 왜냐면 원고지의 그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장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입술이 보통 여자 입술보다 한 3배 정도 된다. 그리고 저기에 빨간 립스틱을 발라서 아주 화려한 모습. 그리고 선생님 가슴도 되게 크게 그렸죠? 가슴과 엉덩이도 되게 크게 커서 막 보기 싫을 정도로 과장된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장남인데, 장남은 이제 우통 벗고 이제 막 근육 보여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과장돼 있고 자극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화면 안에서
두 가지 연기가 같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정말 막 전투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번역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막 거울 보고 여드름 짜고 막 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되다가 어떻게 조명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이쪽 여기서만 응접실신이 되는 거고, 또 진행하다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플랫폼 방, 애들 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시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남에게 시계 밥을 줘라. 시계 밥을 주는 순간 처가 말하는 거예요. 밥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장면이 겹쳐지게 딱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게 전통극은 아까 보여줬죠? 막이 딱 불이 꺼지면 다음 장면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두 화면을 보여주고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기만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만 보여주기도 하고, 요게 이제 상당히 실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추천을 하자면, 살짝 한번 막을 꺼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보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교과서에 실리기는 이 이근삼의 원고지가 훨씬 더 뭐랄까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가정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유명하기는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국물이 싸웁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거는 직장에서의 모습이거든요. 부조리한 직장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훨씬 더 유명해서 국물이 싸웁니다는 드라마로도 한번 제작된 것 같고 연극으로 많이 상영됐는데, 선생님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국물이 싸웁니다 연극이 있더라고요. 원고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뭐 이상한 것밖에 없고. 근데 그 국물이 싸웁니다 연극은 그게 되게 유명한 극단에서 한 것 같은데, 등장인물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등장인물이 그 연극 배우 주진모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아는 배우예요. 주진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김래하라든지 김미경 배우, 아마 여러분들 뭐 TV를 잘 안 봐서 모를 텐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송강호 배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저기 그 추적자 김윤석 배우. 이런 정말 천만 관객 배우들이 옛날에는 연극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선생님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러닝 타임이 되게 길지만 한번 보면 좋은데, 왜냐면 요런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플랫폼 방 같은 게 그 연극 무대도 나와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현대극에서는 플랫폼방 같은 그 기법을 쓸 때 훨씬 더 세련되게 쓰지만, 그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공간을 저렇게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저렇게 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선생님 롱핀이라고 한다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화면에다 뿌려봤더니 이게 지금 핸드폰 카메라가 이거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건지. 자, 이게 이제 조명이죠. 이게 선생님 핸드 플래시가 이게 거리 조절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 정도 보이네요. 이게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교수만 보이고 다른 데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옆에 그 주변에 좀 빛이 있어서 처가 살짝 보이는데 원래는 안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더 좁히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 교수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자, 교수 사라졌죠? 사실은 이게 핸드폰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교수 지금 얼굴이 사라졌는데 교수 이외의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버리면은 그 바깥에 있는 이 배경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슬쩍 보면 옆에 천사를 그렸어요. 천사가 발레한다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해보니까 천사 얼굴이 아예 안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등장인물이 있어도 여기만 천사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딱 찍히면은
그 주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걸치면 뭐 장남이 슬쩍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생님은 육안으로 보이는데 핸드폰 카메라가 이걸 인식 못할 뿐이에요. 너무 밝아서. 근데 이제 그렇죠. 요 정도 하면 보이죠, 그렇죠? 요 정도 하면 딱 주변은 깜깜하고 교수만 딱 비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써야죠. 아이고, 천사는 좀 얇은 펜으로 그렸더니 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환상적인 효과? 하여튼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주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화면 들어왔습니다. 자, 주변 조명도 켜고, 자, 엄청난 그 특수 효과를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왔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을 정리한 글이다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할 시간도 없고 어렵습니다. 보니까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국 현대 극문학은 개학 이후 창극, 신극 등이 등장하며 큰 변화를 겪었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토월의 극예술 연구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면서 근대적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실주의 극문학과 해외 번역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이런 흐름이 광복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극문학 이런 거는 현대 그 현실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940년대에서 1960년대는 전후 현실, 전쟁 이후 현실이란 말이에요. 를 다루거나 현대 자본주의 속물성, 구시대 인식 등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니까 요 전후 현실을 다룬 작품, 현대 자본주의 속물성을 다룬 작품, 구시대 인식을 비판하는 작품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구의 사실주의 및 실험적 표현 기법이 활발히 도입되기도 했다. 요게 원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현대 자본주의 속물성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자, 1970년대에서 90년대에는 현대사회 문제점,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 역사 문제 등을 다룬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또한, 여기 중요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연희 양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통 제의인 무당굿을 계승한 굿극, 가면극을 계승한 탈춤극, 인형극을 계승한 꼭두극, 그리고 전통을 폭넓게 계승한 마당극 등이 유행하여 현대극의 새로운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현대 사회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겠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 있고 뭐 산업화되는 문제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실은 이 이전까지는 서구의 문예 사조나 문학적 기법들을 들여오기에 어떻게 보면 급급했는데 이때 다시 우리 전통극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전통극으로 눈을 돌렸더니 근데 여기 보면 뭐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거죠. 아, 이렇게 서구에 무조건 문화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찾자. 하여튼 보면 우리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학생들이 그렇죠? 깨어 있는 정신들이 아직 천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꿈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통극을 가봤더니 뭐야? 엄청난 거야.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들여와서 실험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 전통극에서 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해외에 알려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곡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와, 이런 게 있냐고. 얘네는 기껏해야 1920, 30년대,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 그때 실험적 기법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1800년대에 무슨 봉산탈춤 이런 거 보면 이미 그때 그 탈춤이나 마당극을 보면 그 무대와 관객의 어떤 그 벽 같은 건 존재하질 않아요. 계속 소통을 해요. 그리고 뭐야 그 왜 극문학이 갖고 있는 그 무대라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무대라는 딱 정해진 공간. 그다음에 뭐 시공간을 넘나들 수도 없고 그런 것들 우리 봉산탈춤에서 다 깨집니다. 그냥 공간이 막 마음대로 이동하고 게다가 땅바닥에다 금 거놓고 여기 집이다 그러면 집이고 막 이래요. 뭐 막을 내리고 불을 끄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서구 사람들이 보고 기절을 해요. 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전통 중에 훌륭한 것들이 극문학뿐만 아니라 정말 많지만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훨씬 뛰어난 게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과서만 해도 극문학에서 제일 중점이 되는 것은 우리 전통극입니다. 그래서 그 봉산탈춤이나 뭐 탈놀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교과서가 없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고지도 아주 그 1960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었지만 우리 전통극이 훨씬 뛰어나고 심지어는 2000년대에 선생님이 우리 전통극에서나 보여주는 그런 무대 구성을 영화에서 구현한 서양 영화에서 구현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야, 얘네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그거는 우리 탈놀이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그게 이제 평론가들한테 극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저게 다 우리 것인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정말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그냥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굿극, 탈춤극, 꼭두극 마지막에 마당극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마당놀이가 유행을 하는데 마당놀이 같은 거는 그 무대가 있으면 관객석이 360도예요. 무대를 삥 돌아가지고 그 관객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성은 참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독창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역시 그런 걸 다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옛날에 무슨 일본 걸그룹 왜 그 뭐 AKA인가 뭔가 하여튼 왜 떼거지로 나온 개떼같이 나오는 일본 걸그룹 있잖아요. 공연 본 적 있는데 얘네가 무대를 360도로 했더라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 무대가 빙빙빙 돌면서 관객을 360도에 앉혔는데 그래서 뭐 공연계 뭐 대대 획기적이다 했는데 사실은 7, 80년대 우리 마당극에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전통극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개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좀 온라인 수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준비 잘해서 기말고사를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제가 선생님이 더 덧붙일게요. 그 선생님이 그 흥보전을 수업을 했었는데 그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뭐 조선시대 글을 뭐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렇죠? 선생님이 뭐 고전 소설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참고서 같은데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 바로 그 흥보가 그 뭐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매품 팔러 온 곳에 와서 인사하는 장면 있죠. 거기서 뭐 안녕하시오 뭐 어디 꼴에서 온 흥보라고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군가 에마오라고 대답합니다. 에마오는 뭐지? 근데 내가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국어 선생님들 있는 자리 아니고 했더니 그거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거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에 뭐 예 마료 이렇게 말한다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경상도 출신이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도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이런 말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흥보전은 공간적 배경이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방언이 전부 다 반영돼 있는데 선생님이 전라도 방언에 좀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서 그냥 뭐 대답하는 건가 보지 하고 넘어갔어요. 실제로 전라도 사투리로 그게 누군가 문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